자, 앞 시간에는 농업, 공업 살펴봤어. 1차 산업, 2차 산업을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3차 산업을 볼 거야. 서비스 산업하고 교통하고 뭐 운송비 구조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야. 자, 어떤 내용을 보는지 보면은 일단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 볼 거고, 그리고 중심지 계층 구조. 뭐 이것도 이제 크리스탈의 중심지 이론하고 이제 좀 비슷한 여기서 이제 가져온 거야. 그리고 서비스 산업을 두 개로 나눠서 볼 거고, 그리고 운송비 구조, 그리고 교통수단별 특징 이렇게 볼 건데, 운송비 구조하고 교통수단별 특징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시험에 잘 나와. 자, 그럼 먼저 중심지론부터 본다라고 하면은 크리스탈러라고 하는 건 이제 학자 이름이야. 지리학자 이름이고, 이 사람이 주장한 이론 중심지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먼저 중심지라고 하면 뭘 중심지라고 하느냐? 주변에다가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거. 좋게 얘기해서 제공해 주는 것이지 실제로 공짜로 제공해 주지는 않겠지. 팔아먹는 것이지. 자, 주변에다가 상품을 팔아먹는 것, 주변에다가 서비스를 팔아먹는 것. 자,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냐? 중국집, 편의점, 백화점, 상품 팔아먹는 곳, 서비스 팔아먹는 곳, 학교, 병원, 학원 이런 데야. 이런 데가 중심지다라는 거야. 자, 그럼 중심지는 그냥 가게구나, 상점이구나 라고 하면 생각하면 되는 거야. 자, 먼저 최소 요구치라는 개념이 먼저 나오는데, 최소 요구치는 중심지가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정도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뭐 무슨 말인지 이해는 잘 안 된다, 그지? 자, 중심지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가게 상점이었어. 그래서 내가 중국집을 예를 들게. 중국집도 중심지니까. 자, 중국집이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정도. 중국집이 그 기능을 유지한다. 중국집이 망하지 않고 계속 중국집을 유지하기 위한, 짜장면을 계속 팔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가 얼마가 있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자, 내가 여기에 중국집을 차렸어. 자, 우리 중국집이 망하지 않고 계속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에 손님이 몇 명 와야 될까? 이게 그지? 하루에 최소 손님이 100명 와야 된다. 라고 했을 때 하루에 100명이라고 하는 이 손님 수가 최소 요구치. 최소 요구치가 하루에 100명이다 라고 하면 99명의 손님이 왔다? 문 닫는 거야. 100명 넘어갔을 때부터 망하지 않고 계속 장사를 하는 거야. 자, 또 다르게 표현해 볼게. 자, 우리 중국집이 망하지 않고 계속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짜장면 100그릇씩 팔려야 된다. 라고 했을 때 하루에 짜장면 100그릇. 이게 최소 요구치. 역시 99그릇 팔리면 망하는 거야. 100그릇 넘어갈 때부터 유지가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자, 우리 중국집이 망하지 않고 계속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하루가 아니라 한 달에 500만 원의 매출이 나오면 장사를 계속 할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한 달에 500만 원이라고 하는 이 금액. 물론 499만 9,999원 매출을 올리면 망하는 거야. 500만 원 딱 되었을 때부터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이게 최소 요구치인데, 최소 요구치를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다고. 손님 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상품 수로 표현할 수도 있고, 돈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고. 근데 어쨌든 최소 요구치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확보를 해야 되는 거. 이거 확보 못하면 문 닫는 거야. 또한 표현 방법만 다르지 의미는 똑같아. 이게 하루에 100명의 손님이 찾아오면 짜장면 하루에 100개 팔린다는 얘기고, 이런 식으로 팔리면 한 달 매출은 500만 원 나온다는 얘기야. 의미는 같은 거야. 표현 방법만 다를 뿐이라는 거야. 자, 어쨌든 얘는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의 범위라는 게 있는데,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이 최소 요구치를 확보하기 위한 공간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중국집을 차렸는데 우리 중국집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손님 100명이 와야 돼. 한 달 매출 500만 원의 매출을 올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중국집 주변, 예를 들어서 반경 5km, 이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중국집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루에 100명의 손님을 채우는 거예요. 이랬을 때 반경 5km의 이 범위, 이게 최소 요구치의 범위. 즉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최소 요구치를 확보할 수 있는 그걸 공간 범위로 바꾸는 거다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 여기 보면 인구 소득에 반비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축소돼. 소득 수준이 높으면 최소 요구치의 범위는 축소돼. 자, 반경 5km가 이 최소 요구치의 범위야. 자, 여기 몇 명 살고 있느냐? 이게 1000명이 살고 있었어. 이 1000명 중에 하루에 몇 명이 찾아왔느냐? 하루에 100명이 찾아온 거야. 즉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열흘에 한 번 짜장면을 사 먹고 있다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왔어. 그래서 1000명이 아니고 인구가 5000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1000명이 있을 때 100명이 와서 5000명이 있으면 몇 명 오겠니? 그러면 500명이 오잖아. 최소 요구치 손님 수는 하루에 100명이야.
그럼 5km 이 범위 내에서 전부 다 찾아올 필요가 없지. 이 범위가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손님 100명은 확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수가 늘어나면 최소 요치의 범위는 축소된다. 자, 그다음 소득하고도 반비례를 하고 있다는 거야. 자, 여기 1000명의 손님이 1000명의 인구가 살고 있어. 이 사람들의 월급이 100만 원이었어. 그래서 이 반경 5km에서 이 1000명의 손님들이 월급이 100만 원일 때 열흘에 한 번 온 거지. 그래서 하루에 손님 수 100명을 채운 거야. 그런데 이게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월급이 오른 거야. 월급이 얼마나 올랐느냐? 100만 원, 200만 원이 돼버린 거야. 200만 원이. 그럼 100만 원일 때 열흘에 한 번 찾아왔어. 월급이 200만 원 올라 버렸어. 그럼 열흘에 한 번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5일에 한 번씩 오겠지. 그럼 5일에 한 번씩 온다라고 하면 이 범위 내에서 1000명의 사람이 살고 있으면 200명이 찾아오잖아. 이러면 100명만 찾아오면 되잖아. 그럼 이 최소 요체 공간 범위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하더라도 유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소득 수준에도 반비례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최소 요체 범위는 인구 밀도, 소득하고 관계가 있다. 인구 밀도, 소득 수준에 반비례한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게 있는데 이 재화의 도달 범위는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 시점까지 범위다. 이건 뭐냐면은 실질적인 상권을 의미한다. 내가 중국집을 유지해서 중국집을 운영했을 때 우리 중국집에 있는 짜장면이 과연 어디까지 팔려 나갈까? 과연 얼마 정도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중국집을 찾아와 줄까라는 거예요. 자, 내가 중국집을 차렸는데 10km 있는 여기서까지는 손님들이 찾아와. 그런데 10km를 벗어나면은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손님이 안 찾아와. 실제로 짜장면이 팔려 나가는 실질적인 상권은 반경 10km다. 라고 했을 때 이 반경 10km 이게 재화의 도달 범위야.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인 상권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재화의 도달 범위는 뭐하고 관계 있느냐? 교통하고 관계가 있는데 교통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재화의 도달 범위는 확대된다는 거예요. 자, 상식으로 생각해봐. 자, 10km 범위 내에서 우리 중국집까지 찾아왔어. 그런데 교통이 발달했어. 이쪽으로 고속도로 하겠는데 고속도로 없을 때는 10km에서만 찾아왔지만 고속도로 개통되면 20km, 30km 떨어져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 중국집을 찾아들겠지. 그러니 교통이 발달하면 재화의 도달 범위는 확대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는 교통 상황하고 교통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오른쪽에 있는 중심지가 성립될 수 있는 그 환경이 나와 있다고. 자, 뭘 했느냐면 최소 요체 범위하고 재화의 도달 범위하고 이걸 살펴봤는데, 자, 여기는 지금 중심지, 즉 중국집이 여기 들어와 있는 거고, 중국집이 여기 있고, 자, 최소 요체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어. 이게 최소 요체 범위야. 그다음에 재화의 도달 범위는 최소 요체 범위보다도 더 넓게 되어 있어. 이게 재화의 도달 범위. 그럼 해석을 하자면은 우리 중국집이 망하지 않고 계속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요구치의 범위에 있는 이 공간 범위에 있는 사람들만 우리 중국집을 찾아와 주면 되는데 실제로는 어디서 찾아오느냐? 그게 재화의 도달 범위잖아. 실제로는 이 범위에서 우리 중국집을 오고 있는 거야. 그럼 우리 중국집은 대박 난 거지. 떼돈을 벌고 있는 거지. 그 유지가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게 반대 상황이다라고 봐. 반대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최소 요구치가 더 넓어버려. 재화의 도달 범위보다. 그럼 유지가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중심지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유지되기 위해서는, 자, 최소 요구치의 범위하고 재화의 도달 범위랑 비교했을 때 어느 게 더 넓어야 되느냐?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넓어야지 중심지가 성립될 수 있다. 최소한 두 개가 같은 수준은 돼야지 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겠지, 그렇지? 자, 그래서 최소 요구치의 범위보다도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넓거나 같은 수준 이상 되어야지 중심지는 성립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내려와서 중심지의 계층 구조. 얘는 이제 중심지 이론하고 같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야.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라는 게 나오는데, 자, 우리가 중심지 하면서 중국집을 예를 들었다고. 자, 중국집의 최소 요구치를 금액으로 환산시켰을 때 우리가 편의상 얼마나 받느냐면 한 달에 500만 원이라고 봤다고. 한 달에 500만 원이
중국집의 최소 요구치. 그런데 중심지는 중국집만 중심지가 아니지. 편의점도 있고 슈퍼도 있고 대형마트도 있고 백화점도 있다고. 백화점을 운영하기 위한 최소 요구치 금액이 얼마 정도 될까? 중국집은 한 달에 500만 원이야. 백화점 한 달에 500만 원 매출 올렸어. 유지되니? 안 되지. 백화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지? 뭐 나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500만 원보다는 더 매출을 올려야지. 뭐 1억이나 2억 정도의 매출을 올려야 되겠지. 중심지 종류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느냐? 최소 요구치가 달라져. 중국집이나 편의점 같은 경우는 최소 요구치가 작아.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는 최소 요구치가 커. 이렇게 최소 요구치가 큰 많은 돈을 벌어들여야지 유지되는 중심지를 고차 중심지라고 그러고, 편의점처럼 적은 돈을 벌더라도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중심지를 저차 중심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차 중심지하고 저차 중심지를 표를 이용해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다. 자, 먼저 배우시의 면적을 본다라고 하면은, 배우지는 중심지에 영향을 받는 범위이기 때문에 결국은 백화점이나 편의점을 예를 든다면 편의점에 영향을 받는 범위, 편의점에 물건이 팔려나가는 범위, 즉 상권이라고. 그럼 두 개 중에 어느 게 상권이 넓어야 되겠니? 백화점의 상권이 더 넓어야 되겠지. 고차 중심지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찾아와 줘야 된다고. 그러니 백화점, 즉 고차 중심지가 배우지 면적이 넓다. 중심지 숫자. 백화점이 많아야 될까? 아니면 편의점이 많아야 될까? 어느 게 더 많니? 편의점이 더 많지, 그지? 저차 중심지가 더 숫자가 더 넓은 이만한 곳에 고차 중심지 백화점은 이만큼의 상권을 가져야 돼. 그러면 이 면적에 백화점 하나밖에 못 들어오지. 근데 편의점은 상권이 작잖아. 요만큼만 가져도 되거든. 그러면 여기 얼마나 많이 들어오니? 엄청 많은 편의점도 들어오겠지. 그래서 저차 중심지가 숫자가 훨씬 더 많다. 자, 그다음에 취급하고 있는 상품의 종류, 즉 재화의 종류를 본다 그러면은 고차 중심지 백화점이 취급하는 상품이 훨씬 더 많지, 편의점보다. 그지? 자, 고차 중심지는 넓은 배우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넓은 지역에, 그만큼 넓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수요를 다 만족시킬 정도의 상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편의점, 저차 중심지는 우리 동네에 있는 사람들 수요만 만족시켜주면 된다. 그래서 고차 중심지가 취급하고 있는 재화가 더 많다라는 거. 자, 주민들의 이용 빈도. 니네들이 고차 중심지를 많이 이용하느냐, 저차 중심지를 많이 이용하느냐. 자, 니네들이 편의점을 많이 가니 아니면 대형마트를 많이 가니? 편의점을 많이 가지. 왜? 편의점은 숫자가 많거든. 내가 있는 지점 바로 옆에는 대형마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편의점이 있다고. 그 편의점은 하루에도 2번, 3번씩 드나들잖아. 근데 대형마트나 백화점은 일주일에 한 번 갈까 말까 그러잖아. 자, 그래서 저차 중심지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저차 중심지에 대한 이용 빈도가 더 높다라는 거. 자, 그런데 어떤 친구들 중에는 대형마트, 이마트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야. 이마트 바로 옆에. 물론 그 친구 집 옆에는 편의점도 있어. 자, 이마트 바로 옆에 살고 있는 이 친구는 니네들보다는 이마트를 드나드는 빈도가 더 많겠지. 편의점 이용하는 빈도는 니네들보다는 떨어지겠지. 그지? 대형마트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면 대형마트 쪽을 더 많이 이용할 거라고. 자,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어요. 교통이 발달한다. 교통이 발달한다라고 하면은 어디가 유리해지냐? 고차 중심지가 유리해져. 고차 중심지는 성장해. 근데 저차 중심지는 쇠퇴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교통이 발달했다라는 얘기는 니네들이 왜 편의점을 자주 가고 대형마트를 안 갔느냐? 대형마트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 간 거야. 교통이 발달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대형마트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단축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과거보다도 대형마트를 더 많이 드나들 거예요. 편의점은 과거보다는 이용 횟수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교통이 발달할수록 대형마트 같은 고차 중심지가 유리해지고 저차 중심지는 불리해진다. 자, 이렇게 해서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까지 살펴봤다. 그래서 중심지로 고차 중심지, 저차 중심지 여기까지가 이제 중심지론하고 관계되는 내용이야. 자, 그다음에 서비스 산업의 분류에서 나오는데, 자, 서비스 산업도 이제 생산자 서비스업, 소비자 서비스업으로 나눠가지고 표를 이제 비교를 해주고 있다고. 일단 서비스업은 2차 산업하고는 좀
입지하는 데 있어서 조금 차이가 나고 있다고. 2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거든.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가 반드시 있는 곳에 2차 산업이 들어가야 되는가? 새우깡에 대한 수요가 많은 곳에 새우깡 공장이 들어가야 되는가?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지. 왜? 부산에 새우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어. 그렇다 해서 부산에다 새우깡 공장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새우깡은 트럭이 싣고 이동을 시키면 되거든. 2차 산업은 이동이 가능해. 이동이 가능해. 수요자가 있는 곳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이동을 시키면 돼. 이동을 시키면 돼. 근데 서비스 산업은 이동이 불가능해. 부산에 머리 깎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졌어. 그러면 미장원은 서울에다 미장원을 만들면 안 되지. 서울에다 미장원을 갖다 규모를 확대시켜봤자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까지 안 가잖아. 이게. 부산에 머리 깎는 미장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부산에 미장원이 늘어나야 된다. 이게. 수요자가 있는 곳에 서비스 산업은 들어간다고. 자, 서비스 산업을 크게 두 개로 나눠서 생산자 서비스업, 소비자 서비스업 나눠놨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수요자가 누구냐는 거야. 소비자 서비스업은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업. 니네들이 이용하는 서비스업이야. 학원이라든지, 그다음 무슨 음식점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소비자 서비스입니다. 생산자 서비스업은 주 고객은 니네들이 아니라 기업체야. 기업체가 있는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광고, 연구 개발 이런 것들이 생산자 서비스예요. 뭐 니네들 광고 이용하니? 아니잖아, 그지? 기업체가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업이 생산자 서비스입니다. 자, 아까 이제 서비스 산업은 수요자가 있는 곳에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수요자가 있는 곳에 들어선다라고 했는데, 그럼 소비자 서비스업은 일반 개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들었을 거고, 생산자 서비스업은 기업체가 있는 곳에 들었어. 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기업체도 수도권에 몰려 있고, 그럼 생산자 서비스도 수도권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도 수도권에 몰려 있어. 소비자 서비스도 수도권에 몰려 있어. 둘 다 수도권에 많이 몰려 있어. 그런데 어느 게 더 많이 몰려 있느냐? 기업체가 더 많이 몰려 있다. 자, 우리 도시를 예를 들어 보자고. 도시 한가운데 도심이지, 그지? 도심은 주택은 별로 못 들어가지, 그지?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주로 이제 뭐 사무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고. 업무 기능들이 들어간다고. 그다음에 주변 지역. 자, 여기는 땅값이 저렴하고 쾌적한 환경이 보장되기 때문에 주거단지, 아파트 단지가 쭉 들어오는 거예요. 기업체는 어디 있냐? 기업체는 도심에 있어. 사람은 어디에? 사람은 주변 지역 여기 있다. 자, 그러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생산자 서비스업, 광고 같은 이런 업종들, 광고 업체 이런 것들은 도심 쪽에 들어와. 근데 일반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무슨 뭐 중국집, 아파트 단지가 여기 있으니까 중국집은 여기 들어와. 소비자 서비스. 자, 그런데 아파트 단지에 있는 사람들이 낮에는 어디를 가나? 직장을 가야 되거든. 직장은 어디 있니? 직장은 여기가 아니라 도심 쪽에 있거든. 이 주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도심 쪽으로 낮에는 이쪽으로 몰려들어. 그럼 이 사람들이 점심 식사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심에 있는 중국집을 찾아가야지 지네 집에 있는 중국집을 찾아가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중국집은 아파트 단지가 있는 주변 지역에도 들어서지만 직장이 있는 도심에도 중국집은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도시 내에서 보면 중국집은 골고루 좀 분산되어 있는 듯한 경향성을 띠는 거야. 근데 광고업체 같은 생산자 서비스업은 주변에 들어가지 않겠지. 도심에만 있는 거야. 자, 다시 정리하면은 생산자 서비스업이든 소비자 서비스업이든 둘 다 수도권 쪽에 대략 몰려 있어. 그런데 어느 게 더 많이 몰려 있느냐? 생산자 서비스업이 더 많이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자료를 보면은, 자, 이건 어떤 자료가 나오느냐면은 전문 서비스업하고 전문 서비스업이 우리가 얘기한 대표적인 생산자 서비스 되는 거고, 소매업이 이제 소비자 서비스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도별로 쭉 나와 있는데 생산자든 소비자든 둘 다 서울 경기 쪽에 대부분 몰려 있어. 자, 그런데 어느 게 더 많이 몰려 있느냐? 자, 생산자 서비스업인 전문 서비스업은 서울 쪽에 무려 50%가 몰려 있다고 해요. 그런데 소비자 서비스업은 이만큼은 안 되는 거야. 한 20% 정도 몰려 있는 거지.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둘 다 수도권 쪽에 몰려 있지만 특정 지역에 몰려 있지만 그래도 어느 게 더 편중이 심하냐라고 하면은 생산자 서비스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더 뚜렷하다. 소비자 서비스업은 생산자 서비스업보다는 좀 집중도가 좀 덜하다. 자, 그다음에 사업체 수를 본다 그러면은 생산자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가 많으냐, 소비자 서비스업의 사업체 수가 많으냐. 소비자 서비스의 사업체 수가 많지. 광고업체가 많니? 편의점이 많니? 편의점이 많잖아, 그지? 자, 그다음에 일하고 있는 사람. 광고업체에서 광고업체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니? 아니면 편의점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니? 편의점이 많지, 그지? 그래서 역시 일하는 사람도 편의점. 소비자 서비스 업종에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 사업체의 규모. 광고업체하고 편의점하고 어느 게 기업체의 규모가 큰 거야. 광고업체가 큰 거지. 광고업체, 연구개발 이런 게 큰 거잖아. 중국집, 편의점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업체가 작은 업체지. 그래서 생산자 서비스업이 규모가 큰 대기업에 해당되고 있고 소비자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소규모 기업이다. 자, 그다음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노동력의 특징을 본다라고 하면은 생산자 서비스, 광고라든지 연구 개발은 아무나 취업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일정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취업이 돼 있다. 니네들이 아르바이트로 할 수 있는 직종이 아니잖아, 그거. 연구 개발 뭐 알바를 할 수 있니? 못 하잖아. 근데 편의점이나 음식점 서빙은 충분히 할 수 있지. 그래서 본다라고 하면 생산자 서비스업이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고 소비자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좀 단순 노동력인 경우가 많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산자 서비스, 소비자 서비스업도 이제 비교를 해봤고 이게 이제 만약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가나 서비스업의 시도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 서비스업의 특징을 옳은 것은 해가지고 가는 이렇다, 나는 이렇다, 뭐 가는 나보다 이렇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게 될 거야.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 건 운송비하고 교통수단별 특징하고 나오는데, 자, 운송비를 본다라고 하면은 운송비는 기종점 비용하고 주행 비용하고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 자, 얘네들이 택시를 타면 택시 운송비를 지불해야 되잖아, 그지? 자, 택시 운송비를 지불하는데 그 택시 운송비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일단 니네들이 타자마자 이동한 거리가 제로인데도 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부터 시작하느냐? 3,800원. 기본 요금부터 시작한다고. 기본 요금부터. 그리고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계속 미특이 요금은 100원씩 100원씩 계속 올라가지. 그지? 자, 기종점 비용이라는 것이 이게 기본 요금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주행 비용은 이동한 거리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 당연히 먼 거리 가면 기름값을 많이 소비를 했으니까 그 돈을 줘야지. 자, 거리에 따라서 많아지는, 더 지불해야 되는 그 요금이 주행 비용. 기종점 비용은 거리에 관계없이 똑같이 부과되는 요금. 택시를 타면 이동한 거리가 1km더라도 기본 요금은 3,800원. 10km 이동했다 하더라도 기본 요금은 3,800원. 그게 기종점 비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행 비용. 이동한 거리에 따라서 부과되는 요금은 뭐 이해를 해. 왜? 먼 거리 가면 기름값이 많이 들었으니까 그래서 주행 비용 뭐 기름값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근데 이동한 거리가 없는데 왜 0원부터 시작하지 않고 3,800원부터 시작을 하고 있지? 택시를 이용하면은 기름값만 이용한 것이 아니라 택시를 구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 차량 구입, 그거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무슨 고속버스를 이용한다? 고속버스만 이용한 게 아니고 고속버스 터미널을 이용했잖아. 터미널을. 그러니까 터미널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도 고속버스 이용하는 사람이 지불해야 된다니까. 그 기름값 없이 지불해야 되는 돈이라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있잖아. 물건을 내리고 실는 데 들어가는 비용. 뭐 트럭을 이용하겠다? 그럼 트럭에 짐을 실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비용. 기름값하고 관계없이 노동력이 들어갔잖아. 그 비용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명목으로 기본적, 즉 기종점 비용이 부과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배하고 기차하고 자동차하고 이 주행 비용하고 그리고 기종점 비용하고 이제 비교를 할 건데 일단 기본적인 원리를 본다 그러면
교통수단이 규모가 크면 클수록 10톤 트럭이 있고 1톤 트럭이 있어. 규모가 크면 클수록 기종점 비용은 대체로 많이 먹지. 즉 10톤 트럭하고 1톤 트럭하고 기종점 비용, 즉 기본 요금 어느 게 많이 먹냐? 10톤 트럭이 더 많이 먹어. 왜? 10톤 트럭은 화물을 실을 때 10톤을 실어야 돼. 얘는 1톤만 실으면 돼. 얘가 1톤 많이 했잖아. 그러니까 기본 요금 얘가 더 많이 먹히는 거야. 주행비용, 기름값 어느 게 더 많이 먹는 거야? 잘 생각해야 돼. 어느 게 더 많이 먹는 거야? 10톤 트럭이 더 많이 먹는다고? 아니, 1톤 트럭이 기름값은 더 많이 먹어야 돼. 1톤 트럭이. 교통수단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기름값은 많이 든다고. 그럴 리가요. 맞다니까. 아니 10톤 트럭이 기름을 더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차가 작은 게 조그마한 저기 경차는 기름 적게 먹고 큰 차는 기름 많이 먹고. 자, 봐. 서울에서 부산까지 화물을 이동시킬 거야. 화물은 10톤이야. 10톤 화물을 이동시킬 거야. 10톤 트럭 이용하면 한 번만 가면 끝나. 1톤 트럭은 몇 번 와야 되니? 10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 어느 게 기름 많이 먹는 거야? 얘가 기름 많이 먹는 거야. 기름 많이 먹는 거야. 물론 똑같이 한 번 가면 얘가 많이 먹지. 근데 얘는 더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규모가 큰 교통수단은 기종점 비용이 비싸다. 규모가 작은 것은 기름값을 많이 먹는다. 자, 그래서 이 교통수단을 쭉 비교해 볼 건데 배하고 기차하고 자동차하고를 비교한다. 기종점 비용. 자, 배가 제일 크거든. 제일 비싸. 그 다음에 기차지. 그 다음에 자동차. 비행기는 좀 특수한 경우야. 이거는 비행기는 기차보다 자동차보다는 화물량이 많지만 기차보다는 작을 것 같은데. 자, 기종점 비용에 화물을 내리고 실는 비용도 있지만 뭐도 있느냐? 이것도 있었어. 터미널 유지 관리비도 있었어. 비행기 터미널이 뭔데? 비행기 터미널은 공항이야. 공항 한번 건설하려고 해봐. 얼마나 걸리는지. 10년 내에 건설 못해 이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거든. 그리고 비행기를 구입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것도 기본 요금으로 들어가야 돼 이거. 그래서 비행기는 좀 특수한 상황이다 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주행 비용. 기름값을 본다라고 하면은 자, 이 세 개 중에서 제일 규모가 작은 자동차, 도로교통이 제일 비싸게 먹힌다. 기름 제일 많이 먹는다.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기차고 배가 기름값이 제일 적게 먹는다. 왜? 한 번만 왔다 갔다 하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종점 비용하고 주행 비용하고 이걸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자, 어떤 형태가 되느냐면은 자, 운송비하고 거리하고 관계인데 자, 이동한 거리가 제로라고 하더라도 운임은 제로가 아니다. 기종점 비용, 기본 요금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기본 요금이 일단 비행기는 특수한 상황이니까 빼버리고 세 개 교통수단을 비교한다라고 하면은 기본 요금 제일 저렴한 거는 자동차가 제일 저렴했다. 그 다음이 기차다. 그 다음이 배다. 그러니까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동한 거리에 따라 부과되는 주행 비용, 자동차가 제일 비싸. 자동차가 제일 급격히 늘어. 제일 급격히 늘어. 기차는 자동차보다는 완만해. 자동차보다. 배는 제일 완만하게 늘어나.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세 개의 교통수단 중에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한가라는 것은 얘네들이 기종점 비용하고 주행 비용의 순서가 반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동하고자 하는 거리에 따라 가지고 유리한 교통수단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냥 짧은 거리 이만큼만 가겠다. 짧은 거리를 가겠다라고 하면은 자, 운송비가 제일 저렴한 건 얘지. 자동차가 제일 저렴해. 근데 적당한 거리 가겠다라고 하면 기차가 저렴해지고 먼 거리 가겠다 그러면 배가 저렴해지고. 그래서 이동하고자 하는 거리에 따라서 유리한 교통수단은 달라진다. 짧은 거리 가겠다. 도로교통이 유리해. 장거리 가겠다. 배가 유리해진다. 자, 이거는 이제 거리에 따른 운송비 구조를 나타낸 거고. 자, 그 다음 옆에 있는 그래프, 요게 좀 해석하기 힘든데 거리에 따른 단위 거리당 운송비를 나타낸 거야. 단위 거리당 운송비는 1km 이동할 때 부과되는 요금이에요. 1km당 요금이에요. 근데 이 단위 거리당 운임은 거리가 멀어지면 멀수록 떨어진다고. 떨어져. 자, 그래서 거리가 증가할수록 단위 거리당 운송비는 떨어지고 있는데 자, 이걸 한번 해석해봐. 어떻게 되는지. 이 교통수단 얼마 이동했느냐? 100km 이동했어. 100km 이동했을 때 단위 거리당 운임이 100원이야.
그럼 내가 이 교통수단을 타고 100km 이동했을 때 내가 총 지불해야 되는 요금은 얼마를 지불해야 되느냐? 100원을 지불하면 안 되지. 100km 이동했을 때 1km당 100원씩 달라라는 거야. 그럼 나는 총 10,000원을 지불해야 되는 거야. 됐니? 자, 그래서 이 이제 자동차하고 기차하고 배하고 이 세 개의 교통수단을 이제 비교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 단위 거리당 운송비도 이 운송비 구조와 똑같이 해석하면 된다고 봅시다. 짧은 요만큼 거리 갔을 때는 얘가 제일 저렴하지, 그지? 짧은 거리에서 유리한 거는 자동차, 도로교통이지, 자동차. 어중간한 거리, 이제 끌고 왔어. 얘는 얘가 저렴하지, 뭐가 되느냐? 기차야. 먼 거리에 갔어, 먼 거리. 얘가 저렴하지, 뭐가 되느냐? 회가 되잖아. 얘하고 결국은 똑같이 해석을 해주면 된다. 근데 얘는 이제 총 운송비는 증가하지만 1km당 운임은 떨어지고 있는데, 떨어진다 하더라도 짧은 거리에서는 자동차가 저렴하다, 장거리에서는 선박이 저렴하다를 가지고 찾아주면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여객 수송 분담률, 화물 수송 분담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객 수송, 사람이 어디 이동하고자 할 때는 어떤 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는가, 또는 화물을 이동시키고자 할 때는 어떤 교통수단을 많이 이용하느냐라는 건데, 상식적으로 니네들이 이동하겠다 그러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자동차가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자동차가 제일 이용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 이용객의 거의 80% 내지 90% 정도는 도로교통을 이용을 하고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이용하느냐면 철도하고 지하철도 뭐 도로도 아무리 이제 이용 빈도가 높지, 그지? 근데 철도하고 지하철하고 어떤 걸 더 많이 이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지하철은 타면은 도시 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단거리를 왔다 갔다 하지. 2, 3km 이제 뭐 5km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근데 기차는 도시간을 연결했기 때문에 장거리를 이동하지. 한 100km, 200km 이동하는 거야. 자, 봐봐. 1,000명이라고 하는 승객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이 있어. 근데 이 1,000명이라는 이 승객이 얼마 정도 거리를 이동했냐? 1km만 이동한 거야. 근데 어떤 교통수단은 10명밖에 이용을 안 해. 근데 이 10명이 전부 다 한 3,000km를 이동한 거야. 그럼 1,000명이 이용한 교통수단이 분담률이 높다고 얘기 못 하잖아요. 이동한 거리가 얼마 안 되는데. 10명밖에 이용 안 했지만 이동한 거리가 3,000km, 4,000km 이동했는데. 자, 그래서 이용한 승객 수만 보느냐, 아니면 이동한 거리를 같이 감안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이 지하철하고 철도는 달라져 버린다. 그래서 이용한 승객 수만 본다라고 하면은 지하철이 훨씬 더 많지. 우리나라 대도시는, 울산을 제외한 대도시는 전부 다 지하철이 다 깔려 있다고. 그 학생들 등하교할 때, 직장인들 출퇴근할 때, 뭐 하루에 한 번 이상씩은 대부분 이용을 하잖아. 그래서 이용객 수는 많아. 근데 이동하는 거리는 도시 내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거리는 10km를 잘 못 넘긴다고, 이게. 근데 기차는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보름에 한 번 뭐 정도 타는 정도지만 한 번 이동하면 그래도 한 100km 이상 가거든. 자, 그래서 자동차가 제일 많은 거는 이거는 확실한 거고, 지하철하고 철도는 이용한 승객 수만 따지면 지하철이 많아. 근데 거리를 감안하면은 철도가 분담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철도하고 지하철은 보는 관점에 따라 이용한 승객 수만 보느냐, 아니면 이동한 거리를 같이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얘네들은 2등, 3등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비행기, 배 순위된다. 뭐 비행기하고 배는 뭐 비행기가 조금 앞서긴 앞서지만 뭐 실제 이용객 수를 본다 그러면 비행기하고 배하고는 뭐 큰 차이가 안 난다고. 아주 미비해. 뭐 0.1% 정도 될까 말까, 둘 다. 아주 극소수만 이용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다음 화물을 이동시키겠다라고 하면은 뭘 이용을 많이 하냐? 자, 화물 이동한다. 그러면 역시 자동차가 제일 많아. 요즘 특히 이제 택배 화물 많이 늘어나잖아, 그지? 그래서 거의 한 80% 이상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로 많은 거는 배가 두 번째로 많고, 그다음에 기차. 기차는 그나마 예전에는 좀, 과거에는 좀 분담률이 좀 높게 나왔는데 지금은 분담률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과거에는 무연탄을 채굴할 때 이 무연탄을 철도를 이용해서 많이 이동을 시켰는데 지금은 무연탄 광산들이 많이 폐광이 되었지. 그래서 상당히 분담률이 떨어져 있고, 비행기를 가지고 화물을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지, 그지? 그래서 비행기가 제일 낫다.
그다음에 지하철은 어떻게 돼요? 지하철은 화물 운송 분담이 0. 몇 %가 아니고 아예 없어. 지하철 가지고 화물 이동시키는 경우는 없다. 그래서 여객 수송 분담률에는 지하철이 상당히 크게 공헌을 하고 있다고. 뭐 경우에 따라 2등이 될 수도 있고 뭐 3등이 될 수도 있고 상당히 많이 공헌하고 있는데 화물 수송에서는 지하철은 아예 제로에 가깝다가 아니고 완전 제로다라고 보면 돼. 그래서 수송 분담률이 나왔을 때도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자동차 같은 경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여객 수송도 많고 화물 수송도 많다. 압도적으로 많다. 자, 그다음에 지하철 같은 경우에는 여객 수송은 제법 나와. 화물 수송 아예 안 나와. 선박은 화물 수송은 그나마 나와. 근데 여객 수송은 나오긴 나오는데 진짜 눈에 보일 듯 말듯 0. 몇 %? 약간 있어. 철도는 여객도 뭐 적당히 나오고 2등, 3등, 화물도 뭐 조금은 나온다. 비행기는 여객 극소수, 화물 극소수 이렇게 되고 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수동 분담률 자료가 나왔을 때는 어떤 교통수단인지 찾아주면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각 교통수단별 특징을 본다라고 하면은 도로교통. 자, 운송비 구조해 봤을 때 단거리 이동할 때 운임이 저렴했다. 기종점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그래서 단거리 이동 그리고 실을 수 있는 화물은 비교하는 교통수단 중에는 제일 작았지, 그지? 그래서 소량 화물을 짧은 거리 이동시키겠다라고 했을 때는 자동차, 도로교통이 운임이 저렴했다. 자, 그다음에 얘가 가장 큰 특징. 문전 연결성을 따라올 수 있는 교통수단은 여기 없어. 문전 연결성이 아주 우수하다. 문전 연결성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집 문 앞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문전 연결성이야. 비행기를 이용한다라고 하면 문전 연결성이 떨어지지.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 주변에 있는 공항까지 가는 거야. 공항에서 다시 교통수단을 바꿔서 택시를 타고 또 이동을 해. 기차도 마찬가지지. 내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적지 주변에 있는 기차역까지 가는 거야. 근데 자동차는 내가 원하는 목적지 바로 문 앞까지 갈 수 있다는 이게 자동차의 가장 큰 장점이고 이 문전 연결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지금 니네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 하면 택배 오자는 거지. 택배. 문 앞까지 배달해 줘야지 이용을 하겠지. 그지? 자, 그래서 택배 사업에서 도로교통,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는 그 이유가 자동차의 이런 특징 때문이다. 운전 연결성 때문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도로교통을 본다, 철도교통을 본다 그러면 철도교통은 뭐 가장 큰 장점은 이거야. 정시성. 시간을 정확히 예측해 줄 수 있다라는 거지. 교통 체증이 없어. 거기다가 뭐 비가 많이 온다고 뭐 기차가 운행을 못 하느냐? 그런 것도 거의 없어 이거. 교통 체증도 없고. 그래서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지. 그래서 지하철 홍보 문구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지하철은 여러분들의 약속 시간을 지켜드립니다. 라고 홍보를 하고 있잖아. 그렇지? 자, 그래서 시간을 정확히 지킨다. 그게 정시성이냐? 그다음 안전성, 사고의 위험이 낮다라는 거야. 철길 위로만 달리기 때문에 그럼 교통사고의 위험은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거. 그다음에 지형 제약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라는 지형 제약. 그래서 자동차 가지고 뭐 유턴을 하겠다라고 하면 폭 한 3m, 4m 정도 폭만 있으면 유턴이 되지, 그지? 근데 기차 가지고 유턴을 하겠다, 힘들지, 그지?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성능에 따라 다르겠지만 경사가 좀 있다 하더라도 한 30도 정도 되는 경사도 자동차는 올라갈 수 있어. 근데 기차는 30도 정도의 철길로 기차 못 올라가 이거. 기관차 한 개가 밑에 한 10개 내지 20개를 끌고 가야 돼. 그래서 조금만 각도가 오르막길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빌빌거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형의 제약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이 이제 철도교통의 단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배, 해운교통, 선박이야. 자, 선박은 제일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게 그게 배였다. 그리고 주행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먼 거리 이동할 때 유리했다. 그래서 대량 화물을 장거리 이동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배가 유리하다. 그리고 뭐 얘는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지, 그지? 기상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 안개가 끼인다든지 파도가 친다든지 이러면 운행하기 힘들다. 자, 그다음 비행기, 항공교통. 자, 이거는 신속하다라는 거, 빠르다라는 거, 빠르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 그다음에 비행기도 배하고 마찬가지로 기상 제약을 많이 받지 뭐.
바람 불고 그럼 비행기 착륙 안 되지. 안개 끼어 있고 이러면 이 착륙이 안 되잖아. 그지? 예, 그래서 기상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아까 봤던 뭐가 나오냐면 교통수단비의 수송 분담률 해서 나온다고. 그래서 여객 수송, 화물 수송 자 이렇게 되는데 여객이든 화물이든 도로가 거의 뭐 90% 가까이 압도적인 1등이다. 다른 교통수단 비교가 안 된다. 완전 압도적인 1등이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을 본다 그러면 지하철 화물은 아예 없다. 근데 여객은 적당히 나오고 있다. 그지? 철도는 여객, 화물 둘 다 조금씩은 나온다. 배는 여객은 거의 안 나와. 화물은 그래도 제법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배는 화물 이동이 주가 되는 거야. 비행기는 둘 다 안 나와. 뭐 완전 제로가 아니고 아주 극소수만 나와 둘 다. 그게 비행기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래프를 주고 이제 뭐 가나다라 쭉 적어놓겠지, 그지? 네, 그래서 가마 교통수단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라고 하면서 가는 나보다 기종점 비용이 비싸다. 나는 다보다 문전 연결선이 우수하다. 나는 마보다 뭐 기상 제약을 많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야.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국내 수송이고 국제 수송을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해외로 나갈 수 있는 교통수단은 달랑 2개밖에 없지. 분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행기 아니면 배가 되지. 니네들이 해외 여행 가겠다라고 하면 배를 이용하니 비행기를 이용하겠니? 대부분 다 비행기를 이용할 거야. 근데 무역을 한다. 화물을 이동시키겠다라고 하면 대부분 다 배를 이용하지. 그래서 국제 수송에서 배는 여객은 별로 안 나오고 화물이야. 국제 수송에서 화물을 이동시키겠다. 그러면 대부분 배를 이용하는 거고 사람이 이동하겠다. 사람이 이동하겠다. 화물 아니 사람이 이동하겠다. 그러면 대부분 비행기다. 그래서 국제 수송에서 선박은 화물 중심, 항공은 사람 중심이다 라고 보면 된다고. 자, 이렇게 해서 3차 산업까지 준비가 다 되어서 자, 뭐 다 정리를 해두는데 특히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운송비, 교통수단비, 운송비 이게 잘 나오니까 특히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두기 바래요. 자, 수고했어.